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며 병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즉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와 업무 개시 명령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의료 공백이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의대생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규모라고 밝혀 협상을 통해 숫자를 조정할 거라는 일각의 전망도 일축했습니다. YTN 정기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앞섰습니다. 정당 지지율과 총선 구도 측면에서도 야당의 지지세가 이전보다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사실상 컷오프로 평가받는 현역평가 하위 20% 의원들에 대한 개별 통보가 진행되면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비명계 학살이라는 반발이 공개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인적 쇄신 과정에서 일어난 불가피한 진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반정부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의 어머니가 아들의 시신을 돌려달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공개 호소했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러시아에 대한 진상조사 압박을 이어가고 있지만 러시아는 꿈쩍도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일부 강원, 경북 산지에는 50cm 이상 많은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 중단에 나선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와 업무 개시 명령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어제 긴급 임시대의원 총회 뒤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주 80시간 이상 근무와 최저임금 수준의 전공의 보수를 외면해온 정부가 정치적 표심을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숫자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와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등 초법적 행정명령을 남발해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을 전면 철회하고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전협은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정부 대책에 대해서도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제도 개편과 인턴 수련 기간 연장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가득하다며 정부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를 주장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브란스 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근무하다가 사직서를 제출한 박단 대전협 회장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료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동맹 휴학계 제출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대표들은 어제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의대 정원을 2,000명 확대한다는 정부의 정책은 타당성과 실효성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교육부는 학생들과 소통하지 않고 정부는 경찰을 동원해 학생 대표들의 연락망을 요구하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군사 독재 정권을 연상하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대협 대표들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정책과 필수 의료 패키지를 철회하고 의과대학생과 소통 창구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병원을 떠나는 전공의들이 생기자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아직 심각한 혼란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파행이 장기화하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전공의 이탈은 곧바로 환자 불편으로 이어졌습니다. 우선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평소보다 더 길어졌습니다. 응급으로 대장암 수술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병리 검사랑 해가지고 그거 결과 보러 왔습니다. 근데 문자가 왔더라고요. 지금 오후 진료 환자 가다로 인해서 외래 좀 지연될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린다고.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환자가 예정보다 일찍 퇴원해야 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수술 후에 3, 4일 정도 입원치를 했다가 퇴원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받았는데 의사들이 없어서 이렇게 치료할 수가 없으니 다른 병원으로 옮기든지 아무튼 이 병원에서는 퇴원을 해야 된다.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 전공의 이탈 이후 대형 병원이 중증과 응급진료 우선으로 체계를 전환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진료받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서울의 이른바 빅5 병원은 물론 수도권과 전국 대형 병원 대부분이 크고 작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앞으로 2, 3주 정도는 진료 공백을 교수 중심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수술과 입원이 연기되거나 퇴원은 앞당겨지는 등 혼란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와 임상 강사도 의료 현장을 떠날 수 있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국군병원 응급실 개방과 비대면 진료 확대가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전공의 복귀 전에는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의대생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규모라고 밝혀 협상을 통해 숫자를 조정할 거라는 일각의 전망도 일축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처음으로 공개 입장을 냈습니다. 정부가 28차례 의사단체와 만나 대화했는데도 집단행동이 벌어져 안타깝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잡아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과 같은 책무를 강조했습니다.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유럽 등 외국에선 의사가 공무원 신분인 경우도 많다며 우리나라 의료진은 민간 신분이지만 공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취지의 강하고 센 발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은 타협할 수 없는 숫자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년 전 빅5 병원의 간호사가 쓰러졌는데도 의사가 없어 사망했을 정도로 필수 의료가 붕괴했지만 지난 27년간 정부는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건 허황된 음모론이라며 2,000명은 최소한의 규모라고 못 박았습니다.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입니다. 강한 어조로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을 역설했지만 정당한 보상과 사법 리스크 경감 등 일종의 당근책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의료개혁에 동참해달라고 의료인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또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 부처는 일치 단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은 정부의 증원 계획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와 의협은 각각 2,000명과 350명 증원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정부는 의사를 해마다 2,000명씩, 10년 뒤에는 10,000명 이상 늘리고 필수 의료 분야와 지역 의료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빠르게 느는데 의사 퇴직으로 의료진은 감소해 2035년엔 의사가 10,000명 안팎 부족할 거란 분석에 의한 겁니다. 팬데믹 반복 우려 역시 의료진 확충의 필요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숙련된 진료를 할 수 있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의사 비중도 점점 줄어 2035년이 지나면 현재의 절반 이하가 됩니다. 2,000명 증원은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며 필수 의료 분야 의료진이 겪는 불합리한 소송 문제와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 기피 현상을 해결하면 된다고 봅니다. 소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 지역 의료시설 부족 역시 의료기관 이용 행태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는 최고로 많이 나간 나라고, 두 번째, 1인당 병원의 재원 일수는 우리나라가 몇 번째냐 하면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나라예요. 의사가 부족한 나라에서 건강 수준이 최고고 의료기관 이용을 최대로 많이 한다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 얘기냐. 의대 교육 가능 인원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지난해 정부 수요 조사와 현재 교육 여건을 검토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시뮬레이션 술기 실습 등 기술 발달과 함께 더 효율적인 교육도 가능하며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의대 학장들은 당시엔 희망 수치를 낸 것 같다고 조사 결과를 부인하면서 350명 정도를 늘리는 게 최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필수 의료 패키지 역시 실효성을 두고 갑론을박 중인데 의대 증원 논의가 수년째 단 한 발도 나가지 못한 채 극단 갈등으로 치달으면서 환자들의 고통만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YTN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실시하는 정기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 10명 가운데 4명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다른 정당 대표들보다 당 운영을 더 잘하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남녀 유권자 1,001명을 상대로 어느 정당 대표가 당 운영을 더 잘하고 있는지 물었더니 한동훈 위원장이 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0%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더 잘한다는 30%보다 많았습니다. 조사가 진행될 무렵부터 갈등을 표출하기 시작한 개혁신당 이낙연, 이준석 대표가 잘한다는 의견은 6%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2주 전 조사 때와 같은 37%였고 민주당은 2%포인트 낮아진 36%를 기록했습니다. 개혁신당은 4%, 녹색정의당은 1%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선 지난 조사보다 4%포인트 오른 35%가 잘한다고 평가했고 부정평가는 57%였습니다. 현 정부가 의료계 반발에도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70%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혁신당으로 헤쳐모인 이낙연,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통합 효과에 대한 기대도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남녀 유권자 1,001명에게 이낙연, 이준석 대표의 연합정당의 영향력을 조사한 결과 지지세가 확장될 거라는 응답은 18%로 두 사람 각자의 지지 세력이 통합 이후 이탈할 거라는 답변 58%보다 적었습니다. 제3지대 연합이 지역 정치와 거대 양당 구도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겠느냐는 질문엔 60%가 변화를 주지 않을 거라고 답했고 변화를 기대하는 의견은 30%였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총선 출마를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이 63%,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27%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전체 질문지를 포함한 자세한 상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제3지대 빅텐트 설치에 합의하며 이준석 대표와 함께 개혁신당 공동대표 자리에 올랐던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가 통합선언 11일 만에 결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서울 여의도 새로운 미래 당사에서 김종민 공동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그제 개혁신당 최고위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선거 지휘 권한을 위임한 것을 두고 민주주의 정신은 훼손되고 낙인과 혐오와 배제의 정치가 답습됐다면서 그런 정치를 극복하려던 우리의 꿈이 짓밟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낙연 공동대표가 통합선언 11일 만에 결별을 공식화한 데 대해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께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할 말이야 많지만 애초에 각자의 주장과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이 국민이 보시기에 눈살 찌푸려지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관리할 수 있다고 과신했던 것은 아닌지 국민께 겸한 성찰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제 양질의 정책과 분명한 메시지로 증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3지대 세력의 양대 축으로 평가받는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의 결별이 총선 판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천 작업이 한창인 거대 양당의 셈법 역시 다소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개혁신당과 갈라선 새로운 미래는 곧바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내홍을 파고들었습니다. 현역 평가 하위 20% 통보와 밀실 사천 논란에 반발하는 현역 의원들에게 손을 내민 겁니다. 1인 정당으로 추락해 정권 견제도 정권 교체도 어려워진 민주당을 대신하는 진짜 민주당을 세우겠습니다.
4선 김영주 의원의 탈당 선언이 끝이 아닌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건데 민주당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이낙연 대표 측의 세력 규합이 자칫 이탈의 원심력을 키우진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의 탈당이라든지 지금 반발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가 좀 잘 노력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은 전국민 출산휴가급여제나 양육비 국가보증제 같은 정책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며 독자 세력화에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의 이탈로 현역 의원 1명이 줄면서 5석 이상 정당에 주어지는 선관위 보조금은 반납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법상의 어떤 반납 절차나 이런 것이 미비하다 그러면은 뭐 공적인 기부라든지 아니면 좋은 일을 위해 사용하는 방식으로라도 당내에선 애초 노선이 달랐던 이낙연 대표와의 결별이 기존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낼 거란 기대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빅텐트 안에서보다 세를 불리는 게 녹록지 않을 거란 전망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천 잡음이 아직은 심각한 수준은 아니어서 현역 의원을 영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현역 의원을 단수로 공천한다든지 아니면 경선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이게 뭔가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느냐. 물론 국민의힘 또한 영남권을 비롯한 강세 지역 공천이 본격화하면 언제든 내홍의 불씨가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거대 양당이 공천을 둘러싼 파열음을 얼마나 최소화할지가 각자 도생을 선언한 제3지대 정당의 성패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국민의힘 4선 박진 의원이 수도권 험지로 꼽히는 서울 서대문 을에 출마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PK 지역 외 첫 중진 재배치인데 대구, 경북 등에도 비슷한 요구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가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을 지낸 4선 박진 의원에게 지역구 변경을 제안했습니다.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을이 아닌 연거푸 민주당에 자리를 내준 서울 서대문을에 나서달란 겁니다. 박 의원은 어려운 길이 되겠지만 헌신과 도전을 시작하겠다며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서울 수복을 위해서 중진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진 3명이 차출된 PK 지역 낙동강 벨트에 이어 수도권에서 이뤄진 첫 재배치 사례입니다. 국민의힘은 박 의원과 함께 서울 강남을에 도전한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도 수도권 내 다른 지역구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중진이든 용산 출신이든 중량감 있는 인사를 험지로 투입해 2석을 확보하겠다는 이른바 곱셈 공천 전략의 일환입니다. 꼭 가야 할 자리, 그리고 자기에 걸맞는, 자기의 어떤 실력이나 그런 거 걸맞는 정말 싸워볼 만한 자리에 가서 이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레 시선은 아직 단수 공천과 경선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다른 여권 강세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강남 3구는 8곳 지역구 가운데 4곳, 대구 경북 지역은 25곳 가운데 11곳의 공천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은 강남권은 전략 공천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현역이 즐비한 TK 지역은 재배치 거절이 하위 평가와 맞물려 컷오프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는 이르면 오늘 강남권과 TK 지역의 재배치 논의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지지 기반인 만큼 현역 의원들의 거취에 당 안팎의 관심이 더 쏠리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사실상 컷오프로 평가받는 현역 평가 하위 20% 의원들에 대한 개별 통보가 진행되면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주류 의원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불가피한 과정이란 입장입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날 김영주 의원에 이어 비명계 박용진 의원도 자신의 평가 결과를 공개하며 반발했습니다. 탈당엔 선을 그었지만 패거리 정치, 사당화 등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권력에 줄서지 않았고 계파 정치, 패거리 정치에 몸담지 않았습니다.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오늘의 이 모욕적인 일도 그 연장선상에 원칙과 상식 대열에서 벗어나 당에 잔류했던 윤영찬 의원도 하위 10% 사실을 밝히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밀실, 사천,
저격 공천과 배제의 정치는 민주당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며 저 윤석열 정권에게 총선 승리를 헌납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추가 탈당 선언은 없었지만 친문 등 비명계 의원들은 긴급 회동을 열었습니다. 박용진, 윤영찬 의원 외에 비주류 다수가 하위 20%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개별적으로도 보고 뭐 전체적으로도 보고 그래서 아니 지금 뭐 당내 지금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좀 심각하게 바라보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정성 의문을 제기하며 밀실 공천 논란의 당사자인 이 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을 겨냥했습니다. 대표나 주류들이 뭔가 내려놓으면요. 상황 정리나 공천 정리들이 조금 명분 있게 될 수가 있어요. 칼질도 하고 제 사람 넣기도 하고 이걸 두 가지를 다 하다 보니까 당 지도부는 1년 전 결정된 시스템 공천이라며 비명계 학살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공정한 평가를 통한 환골 탈퇴, 인적쇄신의 과정에서 일어난 불가피한 진통이라는 겁니다. 원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언어의 의미가 가지는 것처럼 정말 가죽을 벗기는 그런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환골 탈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진통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하위 20%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비명계 의원들은 오늘 의원총회를 기점으로 집단 반발을 본격화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공천관리위의 추가 심사 결과 발표까지 앞두고 있어서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살인적인 고금리로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에 대해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국세청이 합동으로 2차 전방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최고 연 3만 %가 넘는 이자를 불법 추심한 사채업자도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세청 추적조사팀이 고액 체납 사채업자 실거주지에서 샤넬 가방을 찾아내 압류 상자에 담습니다. 체납자는 40점이 넘는 이런 명품 가방과 신발을 구매하며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용불량자 등 취약계층에 최고 연 9,000%의 고금리 이자를 받았는데 종합소득세 수십억 원은 내지 않았습니다. 사채 조직을 운영하며 최고 연 3만 %가 넘는 이자를 불법 추심한 조직적 불법 사채업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신용 취약계층 수천 명을 상대로 최고 연 3,650%의 살인적 이자 수익을 차명 계좌로 숨긴 불법 사채업자도 덜미가 잡혔고 급전이 필요한 시장 영세 상인으로부터 연 200%가 넘는 이자를 받은 미등록 불법 사채업자도 적발됐습니다. 이른바 휴대폰 깡을 통해 신용 취약계층을 착취하는 신종수법도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국세청은 합동으로 살인적인 고금리와 협박, 폭력 등 반사회적으로 추심하는 불법 사채업자에 대해 2차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세무조사와 자금 출처 조사, 체납자 재산 추적 조사 등 총 179건입니다. 검찰은 기소자료 등 영장 청구, 경찰은 조사 시 경찰관 동행 등 신변보호, 금감원은 피해 접수 사례 등으로 공조에 나섭니다.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기반으로 긴밀히 협업하며 불법 사금융에 엄정 대처하겠습니다. 불법 사채의 자금줄인 전주를 끝까지 추적하고 조세 포탈 행위는 고발하여 반드시 형사처벌 받도록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범정부 태스크포스는 오는 6월까지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사금융업자의 탈루 소득을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현재 부동산 PF 대출 규모가 지난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2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실제 부동산 PF 규모가 202조 6천억 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추정치의 2배가 넘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공식적으로 알려진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134조 4천억 원이지만 새마을금고 등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대출 잔액을 모두 더할 경우 200조 원을 넘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부동산 경기가 급속히 얼어붙으면서 미분양이 늘자 PF연대 보증을 제공했던 건설사와 저축은행의 동반 부실 사태가 벌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호남고속도로에서 SUV와 화물차가 추돌해 20대 남성 1명이 다쳤습니다. 또 에어컨 설치업체 창고에서 불이 나 인근 주택에 거주하던 10여 명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색 SUV 차량 전면부가 형체를 잃고 찌그러졌습니다. 1톤 화물차 역시 후면부가 훼손됐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호남고속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을 몰던 20대 남성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사이에 있는 건물에서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차는 연신 물을 뿌려대며 화재 진압에 나섭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에어컨 설치업체 창고에서 불이 나 2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연기가 퍼져 나가면서 건물 인근 주택단지에 있던 10여 명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인천 송림동 길거리에서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며 속여 40대 남성에게서 현금 10억 원을 가로채 달아난 20, 30대 6명이 검거됐습니다. 범행 하루 만에 이들을 검거한 경찰은 혐의가 무거운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유성훈입니다. 과거 국가폭력에 대해 정부가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고통 속에 보낸 지난 세월을 조금이나마 치유하는 차원인데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보상까지 받는 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대 주모 씨는 15 나이인 지난 1980년 악명 높은 삼천교육대에 끌려갔습니다. 온몸이 동상에 걸릴 정도로 지옥 같았던 곳에서 11개월.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네, 옛날 생각나고 뭐하고 이제 약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고 한 7, 8년 됐어요. 지금 약을. 악몽을 치유할 기회가 찾아왔던 건 지난해 2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국가가 삼천교육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배상하라고 권고했지만 정작 주 씨는 1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 씨와 비슷한 처지의 피해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진실화해위는 25개 사건을 조사해 이행할 항목 81개를 권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가 16개를 완료했는데 경제적으로 배상하라는 내용은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이 권고 수준이라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과거사법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권고사항을 국가가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권고 이행이 의무가 아닌 겁니다. 배상까지 가려면 별도 법안이 필요한 것도 걸림돌입니다. 개별 사건마다 배상 기준을 담은 특별 법안이 필요한데 하나하나 모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권고 이후 과정을 들여다볼 근거도 없고 여력도 없는 진실화해위는 답답함을 털어놓습니다. 권고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 권고 사항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도 되고 이런 건데 한시조직이다 보니까. 위원회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포괄적으로 국가 배상과 보상의 기준을 정하자며 발의된 과거사법 개정안은 모두 10여 건.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 내내 담당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사건 고발인을 위증죄로 고소했습니다. 사건 고발인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고 허위 진술을 했다는 자수서를 최근 검찰에 제출했는데요. 강 군수는 고발인이 위증을 자백한 만큼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검찰에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민선 8기 지방선거 전인 2022년 1월 친인척 관계인 A씨에게 잘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며 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강 군수는 A씨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돈을 줬지만 선거와 관련된 어떤 부탁도 하지 않았다며 상대 후보 캠프의 고발 사주 의혹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 손잡을 되는 에게 100만 원을 준 건 사실이고요. 그때 어떤 내가 선거에 나온다든가 선거 출마하려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건 전혀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결과가 앞으로 대법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쳐서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였습니다. 당선 무효형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된다면 강 군수는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A씨는 검찰에 본인이 허위 진술을 했다며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A씨는 자수서를 통해 강종만 군수에게 돈을 받은 건 맞지만 선거를 도와달란 말은 없었다며 경쟁 후보 측으로부터 5억 원을 받고 위증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자백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 출석 전날엔 최대한 유리하게 진술하면 2억 원을 주겠다는 약속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강 군수는 A씨를 신속하게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위증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증을 교사한 사람들도 수사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과가 나와야만이 대법원의 판결에 아마 정확한 판단이 내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가 빨라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 대법원이 그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결을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허위 증언을 하고 한 푼도 받지 못한 고발인의 자수서가 제출되면서 강종만 영광군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YTN 오세르입니다. 오늘도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폭설이 쏟아지고 있고요. 오늘은 수도권 등 중부 내륙에도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따라서 출퇴근길 교통 혼잡이 우려됩니다.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보행자 안전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온이 낮은 지역은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강원과 경북 북동 산간, 경기 북부에는 대설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간에 60cm 이상,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간에도 50cm 이상의 눈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차량 고립이나 비닐하우스 붕괴 등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경기 북동부에 10c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5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2.8도를 보이고 있는 서울 기온, 한낮에도 4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눈은 모레까지 계속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눈비가 그친 뒤 금요일에는 영하권 아침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영남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결국 현실로 벌어졌습니다. 전체 전공의 절반 이상이 사직서를 냈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병원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 시한으로 정한 월요일, 전국 수련병원에서 6,400여 명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전공의 13,000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사직 행렬에 동참한 겁니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95% 몰려있는 100개 병원에 대해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사직서를 내고 실제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4명 가운데 1명 정도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세브란스 병원과 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탈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이 많이 떠난 곳일수록 진료 차질이 두드러졌습니다. 주요 대학병원의 경우 수술이 30%에서 50% 정도는 취소됐습니다. 진료 차질도 빚어졌는데 병원마다 전공의들이 많은 인기 과목일수록 차질이 심했습니다.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는 즉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하루 이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료 현장으로 돌아올 경우 처벌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상황을 다 고려합니다. 예.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따지고 사유가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즉시 복귀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 뭐 추가적인 이제 그런 거는 처벌은 없을 것이고요. 전공의가 없는 병원이 현실로 닥치면서 전국 주요 병원 곳곳에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 이른바 결전의 날을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진료 현장을 떠나느냐에 따라 의료 공백 사태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집단 이탈한 첫날, 이른바 빅5 대형 병원에선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환자들이 여러 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할까 불안해하며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윤홍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바 빅5 병원 가운데 한 곳인 아산병원 응급실 앞에 입간판이 등장했습니다. 병상 포화 상태로 심정지 등 위급한 환자를 제외하곤 인근 병원을 이용하란 내용입니다. 실제 일부 빅5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진료를 거부당해 여러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경우가 잇따랐습니다. 안산에서 아픈 할머니를 모시고 수원과 서울을 돌던 보호자는 다른 응급실을 찾아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냥 대병원에서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안타까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입원이나 진료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응급실을 찾은 환자도 사정이 어렵긴 마찬가지. 한 보호자는 간암에 걸린 여동생에게 진통제라도 맞추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응급실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금 20일 기다렸어요. 20일 기다린 상태에서 여기로 넘어와서 3분 만에 지금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저렇게 밀어내면 우리는 환자 죽어가는 것만 봐야 되는 상황이죠. 이미 입원한 중증 환자들이 진료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병원을 옮기는 모습도 발견됐습니다. 여기로 갔다가요. 다른 데로 전원, 입원실이 없고. 다른 데로 병실이 없어서 옮기는 거예요. 어머니가 폐가 좀 안 좋으셔서 하셨는데 입원실이 없대요. 일부 전공의들이 근무를 중단한 첫날 생사를 오가는 응급 환자가 치료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와서 이제 상태 살피고 이제 교수님하고 의논하고 또 같이 오시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교수님이 그걸 다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장기화한다면 의료 대란이 불가피한 만큼 환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의 존립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헌법적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며 허황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단수 추천이나 경선 결정이 아직 안 된 지역구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갑니다. 공관위는 전국 253개 지역구 가운데 103곳은 단수 추천이나 우선 추천을 통해 후보자를 결정했고 61곳에 대해서는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강남권과 대구, 경북 등 여당 강세 지역의 상당수는 결정을 미룬 상태로 오늘 회의에선 이들 지역구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월 총선 본선 질주자를 가리는 1차 경선 지역 투표 결과를 공개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밤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근 사흘 동안 전국 23개 지역구에서 치러진 경선 개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번 경선에서 현역 의원과 원외 예비 후보가 대결을 펼친 곳은 서울 서대문을, 전북 익산 갑 등 15곳으로 이 가운데 현역 탈락 지역이 얼마나 될지 주목됩니다. 앞서 오늘 오전에는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추가 경선 지역이나 단수 후보 등을 결정하는 공천 심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옥중 사망한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어머니가 아들의 시신을 돌려달라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호소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자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진상조사를 촉구한 가운데 미국은 오는 금요일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대 정적 알렉세이 나발리의 어머니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푸틴 대통령을 향해 옥중 의문사한 아들의 시신을 돌려달라는 공개 호소입니다. Я обращаюсь к вам, Владимир Путин. Решение вопроса зависит только от вас. Дайте мне, наконец, увидеть моего сына. Я требую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выдать тело Алексея, чтобы я могла его по-человечески похоронить. 영상은 지난 16일 나발리가 사망한 시베리아 야말로 네네츠 자치구 제3교도소를 배경으로 촬영됐습니다. 이에 앞서 나발리의 아내도 소셜미디어 X에 올린 동영상에서 푸틴에게 살해된 남편을 따라 러시아를 위해 계속 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살해 의혹을 받고 있는 푸틴 대통령 측은 여전히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Разумеется, это абсолютно голословные, хамские обвинения главы росси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но учитывая, что Юлия Навальная овдовела буквально днями ранее, то я оставлю это без комментариев. 나발리의 의문사에 대해 서방국들은 러시아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한 목소리로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 등이 자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초치한 가운데 미국은 대러 제재 패키지를 준비 중입니다. I told you we'd be announcing sanctions on Russia. We'll have a major package announced on Friday. I'll be happy to sit with you all when doing that. 나발리의 석연찮은 죽음을 계기로 미국 일각에서는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옥중 사망한 나발니의 아내가 푸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렸던 SNS 계정이 잠시 차단됐다가 복구됐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오후 나발니의 아내 율리아 나발나의 계정은 약 45분 동안 이 계정은 X 운영 원칙을 위반했으므로 일시 정지됐다는 메시지만 표시됐습니다. 율리아는 남편 사망 이후 이 계정에 올린 동영상 연설에서 남편은 푸틴에 의해 살해됐다고 주장하며 나는 알렉세이가 하던 일을 계속할 것이며 우리나라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당국은 구체적인 혐의를 공개하지 않은 채 나발니의 친동생 올레그 나발니에 대한 두 번째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알렉세이 나발니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푸틴이 연루됐다는 서방 측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크렘린궁이 적극 대응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지 시간 20일 브리핑에서 나발니의 부인 율리아 나발나야가 남편 죽음의 배후에 푸틴이 있다고 연설한 걸 두고 대통령에 대한 근거 없고 저속한 비난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나발나야가 불과 며칠 전에 남편을 잃었다는 점을 고려해 이 문제를 논평 없이 남겨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발니 사망의 여파를 차단하고 서방의 여론전에 밀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표결에 붙여졌지만 미국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안보리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포함한 중동 상황을 의제로 회의를 열어 알제리가 제시한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상임 이사국인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해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나머지 13개 나라는 찬성표를 던졌고 영국은 기권했습니다. 미국은 즉각적인 휴전 요구가 현재 진행 중인 중동 휴전 협상을 난하게 빠뜨릴 거라며 알제리의 휴전안에 일찌감치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위키리스크의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가 미국 송환 결정을 뒤집기 위해 제기한 마지막 재판이 현지 시간 20일 영국 고등법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재판에서 미국 송환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 나온다면 어산지로서는 법적 다툼을 이어갈 일말의 가능성이 생기지만 그렇지 않으면 미국으로 송환돼야 합니다. 변호인단은 어산지가 기밀 정보를 획득 공개하는 일반적인 언론 권행을 이유로 기소됐다며 이 정보들은 명백히 중요한 공익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산지가 국가의 범죄를 폭로한 정치적인 행동으로 박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또다시 강한 폭풍우가 불어닥치면서 3천만여 명이 홍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미 기상청은 캘리포니아 대기 상층을 덮은 강력한 저기압이 아열대성 폭우와 함께 강풍을 일으키면서 현지 시간 19일부터 사흘간 폭풍우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홍수, 경보, 주의보 등 영향권에 놓인 인구는 모두 3,700만여 명에 달합니다.
센터바버라에서는 공항 활주로가 물에 잠기면서 공항 터미널이 폐쇄됐고 고속도로 일부 구간도 침수되며 양방향이 차단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러시아산 고급 승용차인 아우루스를 선물하며 대놓고 대북 제재를 무시했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러시아와 북한 간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러 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를 방문했을 당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러시아산 고급 승용차인 아우루스를 소개했습니다. 차를 살펴본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 권유를 받고 뒷좌석에 앉아 승차감을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로 불리는 이 리무진은 제작비가 약 1,700억 원에 무게 7톤의 방탄 기능까지 갖춘 차량인데 바로 이 리무진을 러시아가 북한에 선물한 겁니다. 북한 매체들은 지난 18일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러시아산 승용차를 선물했다고 보도하면서도 구체적인 차종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이 아우루스를 선물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북 제재 위반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북한의 안하 무인격 태도를 규탄하며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을 자각하고 국제규범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러시아와 북한 간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등 각종 무기를 지원하는 정황이 뚜렷한 가운데 고도의 첨단 무기, 기술을 북한에 넘기지 않으려는 러시아가 고급 차량을 무기 지원 대가로 건네며 북한의 불만을 무마하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북한의 정보산업, 수산, 체육대표단은 일제히 러시아로 향하며 북러 간 인적 교류도 활발히 전개되는 분위기입니다. 북한과의 협력 안건들을 확장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현재 그 체제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북한을 러시아가 안보적으로 담보해 준다라고 하는. 통일부도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상당히 높은 수준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쓴 북한산 미사일에 미국과 유럽 부품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영국의 무기감시단체인 분쟁군비연구소가 북한산 미사일 잔해 290개 부품을 직접 조사한 결과 부품의 75%는 미국 회사가 설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고 16%는 유럽 회사와 연결돼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부품은 주로 미사일 항법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들로 미국, 독일, 일본 등 26개 회사 제품으로 파악됐으며 국제 중개상을 거쳐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연구소는 북한이 거의 20년간 유지된 제재망을 탐지당하지 않고 우회할 수 있는 견고한 조달 네트워크를 개발했음을 보여준다며 대북 제재망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북한 해커그룹의 사법부 전산망 해킹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대법원 서버 압수수색을 통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과는 지난 13일부터 경기 분당에 있는 대법원 데이터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북한 해커 조직인 라자루스가 대법원 전산망을 해킹해 300GB가 넘는 자료를 빼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적극 협조에 실체가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안동환 검사의 파면 여부를 가릴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안 검사 측은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남용했다고 반발했는데 국회 측은 안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탄핵이 정당하다고 맞섰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현직 검사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 안동환 부산지검 2차장 검사. 지난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였습니다. 유 씨 재판 과정에서 증거 조작 정황이 드러나 검사들이 징계를 받자 과거 기소유예 처분한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유 씨를 다시 재판에 넘겨 논란을 빚었습니다. 첫 변론 기일에서 안 검사와 국회 측은
이 같은 행위가 위법인지 또 파면에 이를 만한 정도인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먼저 안 검사 측은 평검사 시절 시민단체 고발로 배당된 사건을 단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을 뿐이라며 보복 기소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또 공소제기 결정을 탄핵 사유로 삼으면 검찰의 준사법기관 지위가 유명무실해지고 국민이 피해를 볼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국회 측이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 소추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역공을 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추가 기소 시점과 혐의 사실 등을 봤을 때 보통의 사건 처리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안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내세우며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반 공무원도 징계를 통해 파면할 수 있어 검사에 대해서만 엄격할 이유가 없다며 탄핵이 정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씨도 헌법재판소에 나와 엄정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검사는 누구도 처벌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검사가 꼭 처벌받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서 좋은 선례가 남기를 바랍니다. 첫 재판을 마친 안 검사는 앞으로 남은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절차에 성실하게 또 임하겠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중순 마지막 변론 기회를 열고 양측의 최종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봄 배구를 향한 치열한 순위 경쟁에서 여러 팀이 외국인 선수 교체 카드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복잡한 셈법까지 동원됐는데 마지막에 웃는 팀은 어디가 될까요? 이경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12일 임시 선수였던 파키스탄 출신 무라드 칸을 정식 외국인 선수로 등록했습니다. 통합 2연패를 이끈 링컨이 부상에서 회복해 훈련에 합류했지만 무라드를 놓칠 경우 주포 마테이가 빠진 우리카드가 데려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민한 결과였습니다. 무라드는 지난 17일 1위 자리가 걸린 우리카드와의 경기에서 21득점에 마지막 포인트를 책임지며 팀의 선택에 화답했습니다. 내심 무라드가 시장에 나오길 기다렸던 우리카드는 한국전력에서 뛴 경험이 있는 러시아 출신의 아르템을 긴급 수혈했습니다. 우리카드는 2m 3cm의 큰 겟을 내려꽂는 아르템의 타점 높은 공격을 앞세워 정규리그 1위를 다시 찾아오겠다는 계산입니다. I really respect the Matei. I hear he did a great job. So yes, I will do my best to continue winning way with Uricard. 줄곧 상위권을 달리다가 최근 4위 자리도 위태로워진 여자부 GX 칼텍스는 정규리그 7경기를 남겨놓고 아시아 쿼터를 교체하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힘이 떨어진 공격력을 메꾸기 위해 태국 국가대표 출신의 베테랑 공격수 다린을 영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린입니다. 앞서 흥국생명은 올스타 휴식에 교체한 윌로우의 기대 이상의 활약으로 연승 행진을 펼치며 멀어져가던 현대건설과의 1위 싸움을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어느 해보다 치열한 봄 배구를 향한 순위 경쟁에 새로 합류한 교체 외국인 선수들이 확실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